중국이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켜서 코로나. 친구들도 싫어하는데요. 중국이 가까웠고 또 예전에는 저희 한국이랑 교류도 많이 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돼서 이렇게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요즘 하는 행동들을 보고 약간 실망을 드는 것 같아요. 중국이 없으면 우리나라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없으니까 더 비싼 가격에 물건들, 음식들을 사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생활에 좀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고 중화 사상이 떠오르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중국 공장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국 역사, 문화, 사상이 모두 중화 민족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호감인 국가는 미국으로, 그리고 가장 비호감인 국가는 중국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못 살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는 원재료가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식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산품도 다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서로 필요한 존재죠. 동반자죠.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국가, 그리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하지만 중국을 향한 국민 정서는 최악에 가깝다. 특히 2030 세대의 반감이 심각한 수준. 여론조사에서는 일본, 북한, 중국이 나란히 비호감도 1, 2,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중국이란 환경, 변수를 우리는 무시해도 될까? 한때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던 중국은 이제 불안 요인이 더 부각된다. 요소수 사태, 반도체 대란, 인플레이션 걱정 같은 일들은 우리 경제에 중국이 없다면 이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 Without China? 우리와 멀어졌다고 해도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더 커지고 있다.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의 갈등 요소도 교처에 도사리고 있다.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또 코로나 이후 재편될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 차이나워치 Without Chin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혜윤. 네, 비즈니스워치 기자 김기훈입니다. 네, 방금 영상으로 보셨지만 최근에 중국에 대한 감정이 꽤 싸늘하다 좀 이렇게 느껴져요. 네, 사실 얼마 전 마친 베이징 동계 올림픽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이래서 중국을 불편해하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여러 시민 시청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상 중국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덩치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나라, 커다란 변수를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뭐 경제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요, 외교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마다 중국을 대하는 시각이 참 다양하게 나왔죠.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중국을 잘 알고 있는 각계 전문가분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키워드 인터뷰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코트라에서 중국 지역 리서치를 맡고 있는 중국 PM 윤기섭이라고 합니다. 산업연구원에서 30년 일을 했고 숭실대학에서 이제 5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국제부 전문위원으로 있는 김재현입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키워드요? 여기 보고 하면 될까요? 한중 수교가 금년이 이제 딱 30년 되는데 인간으로 말하면 이제 성년이 됐죠. 그래서 지난 30년을 평가해보면 한국과 중국은 서로 상생하는 그러한 수교 역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2016년 그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해서 좀 방향이 좀 바뀌었는데요. 중국 자체적으로도 그런 시진핑 주석의 그런 영향력이 커지고 한중 관계가 좀 방향을 튼 것 같아서 좀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약간 염려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반중 정서는 어찌 보면 필연적 과정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인구 14개 대국입니다.
이런 대국이 가난할 때는 문제가 안 됐지만 강국으로 변하면서 이제 주변 국가들과 또 세계와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중국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키워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 주체 중에서 정부가 가장 중심이 되고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하는 나라. 그래서 중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인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인 거죠. 미중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만성병처럼 이제 우리가 뭐 조금씩 관리해 나가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군사력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 따라 중국의 기술과 통상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확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무역에서는 약 25% 정도를 중국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가까운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전까지는 중국은 한국 경제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내수 정책으로 가면서 이제 서서히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가 많아지고 있고 2021년 전년 대비 30% 감소해서 30억 6천만 달러를 투자했고요. 신규 법인 숫자도 2019년 467개에서 2021년 191개사로 감소를 했습니다. 분명히 줄고 있는 추세임은 맞고요. 사드 사태로 미중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과하게 사드 보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시대에서 뭐 중저속 성장으로 가는 건 사실 당연한 변화인데요. 벼룩이 높게 뛰기는 쉬워도 코끼리가 높게 뛰기는 힘들거든요. 사실 지금 5% 성장만 해도 정말 대단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소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급망 문제입니다. 요소수 대란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공급망에도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치는 그런 영향이라든지 그런 건 앞으로도 조금씩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 이제 다시 미국 중심의 어떤 그런 글로벌 밸류체인이 형성될 거고 그럼 자연히 우리가 중국과의 통상 산업연맹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하고 또 이익이 서로 상충된다면 서로를 버릴 수도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이 뭐 동반자라기보다는 덩치 큰 동네 친구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아직 국제관계에서 좀 서툴러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좀 다독거리면서 관계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한중 관계는 그래도 뗄 수 없는 관계다. 중국 미워도 다시 한 번인 것 같습니다.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한중 관계가 좀 더 개선돼서 이웃 국가로서 서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수렴하는 그런 한중 관계가 되는 걸 기대해 봅니다. 30주년을 맞이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중국은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찾아가기조차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현지를 연결해 최근 중국 경제 현안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차이나나우 미래에셋 자산운용 홍콩법인의 이필상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양회를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희가 사실 지난해를 거치면서 키워드, 정책 디렉션, 정책 방향의 키워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동 부유라든지 혹은 탄소 배출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혹은 뭐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이런 그 IT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향 제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경제가 지난 하반기 부동산 경기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꺾이면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 안정화 관련된 조치들이 양회에서 좀 확정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여파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난 이 미중 분쟁 이후에 수출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수입 대체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중국 사회가 함께 달리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부품을 사서 완제품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그거를 다 로컬 파트너랑 같이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중국의 타이트한 코로나 정책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기업들 간에 파트너십을 맺고 서로 간에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업 환경이 됐어요.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그냥 내수의 그 산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중국 내의 자립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공급망 그 불안 요소에서는 사실 중국은 비교적 양호하게 지난 2년간을 버텨왔고 앞으로도 덜하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중국 금융 증권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현지에서 바라보시는 부분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저는 중국의 자본시장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하우스홀드를 중심으로 지난 20년 동안 혹은 30년 동안 축적해온 저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주로 부동산으로 많이 쏠렸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부동산은 조정 국면에 있고요. 정부도 이 부동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완전히 놓지는 않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중국의 자본시장은 나쁘지 않은 유동성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 부동산 분양시장이 급냉하면서 갖고 오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냐가 좀 중요한 또 올해 상반기에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중국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산업이나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국면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산업들 혹은 해외로부터 독립할 수,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결해주는 대안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는 전기차 분야를 굉장히 좋게 봐요. 중국의 로컬 기업들, 뭐 BYD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그레이드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내놓은 모델들이 기존의 내연 기관보다 월등하게 좋고 가격도 그래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도 좋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확산이 되는 시점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중국 기업들이 아마도 주도할 것 같아요. 이 가격과 경쟁력이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경험도 많이 축적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전기차,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배터리 기업 산업들의 성장이 아주 눈에 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탄소 배출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중국의 3060 전략, 그러니까 2030년까지부터는 이제 탄소 배출이 이제 감소가 되는 것이고 2060년에는 완전히 이제 넷제로로 가야 되는 것이죠. 중국의 이 정책 방향은 매우 클리어하고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과 관련된 산업들도 패션이 아니라 계속 주목받고 계속 지원받고 또 기업들이 거기서 성장하는 산업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원자재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굉장히 좋은 또 성장이 또 있을 거라고 봐요. 클린 에너지 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중국에서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현지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중국을 그냥 무관심으로만 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투자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또 그리고 대비를 잘 해야 중국의 움직임에도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중국은 특성이 강한 만큼 사실 투자 접근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비 차원에서라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뭘 고려해 봐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자, 최성중 기자와 함께 중국 투자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2022년 중국 투자 체크 포인트. 지난해 중국 시장 정말 힘들었죠.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커졌고 부동산 규제에 따른 헝다 사태를 거치며 신용 위험까지 커졌고요. 지난해 4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4%까지 떨어지며 성장도나 국면에 접어든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중국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첫째로 금리를 높이며 긴축 재정을 펼치는 미국과 다르게 중국은 지급 준비율과 정책 금리를 인하하며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점입니다. 또 규제 일변도였던 중국 정부가 규제 완화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한 점입니다. 지난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플랫폼 기업 길들이기를 마쳤다는 걸까요? 이들 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육성하는 AI, 블록체인, 반도체 등 영역의 기술 연구 및 개발 혁신은 장려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저평가됐습니다. 지난 1월 MSCI 차이나의 12개월 예상 PER은 12.1배로 지난 5년 평균 12.8배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미국 등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기회의 땅인 중국,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투자 키워드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첫 번째, 정책. 가장 기본적으로 중국의 특성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국은 정부 정책 파악이 정말 중요한 시장입니다. 정책 변화가 투자 심리와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긍정적으로 보는 영역, 부정적 영역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업종. 그렇다면 투자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새 인덱스 투자가 대세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너무 대세를 따라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업종별 기업별로 성장 기대치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성과의 격차도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일례로 CSI 300 지수가 지난 5년간 31% 상승하는 동안 반도체 기업 베이팡 화창의 주가는 무려 1241% 올랐습니다.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올해는 어떤 산업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정책 방향을 봐야겠죠? 세 번째, 쌍순환. 지난해 발표된 14차 5개년 계획을 보죠. 이번 5개년 계획의 핵심은 쌍순환 전략입니다. 쌍순환이란 제조업 경쟁률을 키워 수입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내부적으로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을 모두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쌍순환 전략에 따른 3가지 키워드를 간추려보면요. 내수 소비 시장 활성화, 탄소 중립, 제조업 고도화로 나눠집니다. 네 번째, 공동부유. 시진핑 정부의 공동부유, 즉 양극화 해소 기조화의 중산층 비중이 늘어나면서 내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중국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장뿐 아니라 분배도 지원해 중산층을 탄탄히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겁니다. 계층별로 소득 격차를 축소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 중장기적으로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죠. 중국 국산화 트렌드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중국의 MZ세대들은 경제 고성장기의 청소년 시기를 보내며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국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정말 높은데요. 앞으로 중국 내 로컬 브랜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녹색 성장.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탄소 중립 기업에 대한 전망도 밝습니다. 중국 정부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전기차가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 40%까지 올릴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미 지난 2020년 단일 국가 기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중국인데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전기차 시장과 함께 같이 웃는 업종이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기업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중국의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 대비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소 설치도 가속화되겠죠? 여섯 번째, 반도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소비 시장으로 전체 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에서 점유율은 5%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즉 자급자족이 안 된다는 건데요.
이를 우려한 중국 정부는 제조업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통해 자급자족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이미 중국 정부의 반도체 시장 투자 규모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저가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2030년 글로벌 반도체 공급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중국 투자 체크포인트 확인해봤습니다. 네, 최정준 기자의 톡톡 튀는 체크포인트 잘 들어봤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중국 시장의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기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쉽지 않은 면이 있죠. 맞습니다. 중국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 얼마나 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상세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투자 이야기 김희정, 이익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복리 효과를 노리는 거야. 예금에 있는 거를 주식으로. 규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겠다. 때는 2018년 3월 11일 오후 3시. 장소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이야. 여기에 A4 크기의 투표용지를 든 사람들이 2,964명이 모여 있어. 이 사람들은 여기에 투표를 하러 온 거야. 근데 투표가 너무 웃긴 거야. 왜요? 무기명 투표인데 가림막도 없고 자기 자리에서 투표를 한 다음 투표용지를 접지도 못하고 활짝 펼쳐서 투표함에 넣는 거야. 이때 키 175cm의 호방한 인상, 큰 덩치를 지닌 사람이 나오니까 막 박수가 터져. 혹시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야. 이 사람들이 어떤 투표를 했냐면 중국 헌법에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한 거야. 쉽게 말해서 시진핑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거지. 평생 할 수 있게? 결과가 어땠을까? 투표 결과는 99.8% 찬성. 전체 2,964명 중에 6명 빼놓고 다 찬성을 한 거야. 압도적인 지지로 개헌이 된 거지. 그런데 최근에 시진핑에 대한 여론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 왜요? 먼저 코로나19. 코로나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알 거야. 그럼 사람들이 비교를 하잖아? 전에는 좋았는데 이렇게. 근데 중국인들이 나라에 나쁜 일이 생기면 지도자의 덕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시진핑이 잘못했다는 이렇게. 근데 일단 임기 제한은 폐지시켜놨는데 시진핑 임기가 올해 10월 말 종료가 되거든? 되게 얼마 안 남았네요. 몇 개월밖에 안 남았잖아? 네. 그래서 시진핑한테는 올해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럼 희정 기자는 중국 투자 해봤어? 선뜻 제가 투자하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기도 하고요. 맞아. 그만큼 중국에서는 시진핑, 즉 중국 당국의 통치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그런데 익진 기자 잘 생각해보면 중국의 당이 지목하는 곳에 돈이 몰린다는 걸로 이해해도 돼. 중국 투자의 밑바탕에는 이거를 깔고 가야 되는 거지. 혹시 그럼 제가 1,000만 원 있으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2004년에 0.7 홍콩 달러였던 텐센트 주가가 작년 7월 고점에는 574 홍콩 달러로 상승을 했어. 17년 동안 800배가 늘어난 거야. 그래서 희정 기자가 2004년에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지금 80억을 갖고 있게 돼. 그런데 1,000만 원을 80억으로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뭐죠? 혹시 복리라고 들어봤어? 네.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또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원금을 눈덩이로 불린다는 얘기지.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복리 효과를 노리는 거야. 중국의 경우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서 ETF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걸 가장 추천해.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제재를 이겨내기 위해선 기술의 자립과 첨단 기술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됐어. 이에 시진핑 주석은 첨단 기술 전용 증권 거래 시장인 과창판 설립을 선언했고 2019년 과창판이 정식으로 개장됐어. 과창판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6대 전략적 신흥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만 상장할 수 있다는 건데
과창판 상위 50개 기업으로 구성된 스타 50 지수는 반도체, 신인프라, 헬스케어, 재생에너지 등 중국의 육성산업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홍콩의 나스닥이라 불리는 항생테크 지수도 올해 눈여겨볼 만해. 항생테크 지수는 인터넷, 핀테크, 클라우드, 이커머스 기업 중에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으로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샤오미 등 국내에도 잘 알려진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포진해 있어. 그럼 과창판이랑 항생테크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중국 정부의 육성 정책이 더 많이 들어간 쪽이 과창판 지수라고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 작년 빅테크 업종을 규제하며 30% 넘게 하락한 항생테크 지수는 중국 정부가 길들이기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이후 규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보여지고 있어. 우선 투자할 때는 코어와 위성자산으로 자산 배분이 필요한데 먼저 코어 자산으로는 중국 정부의 육성 의지가 적극 반영되어서 장기적인 수급이나 방향성이 유리한 과창판 스타 50 ETF를, 위성자산으로는 작년 플랫폼 규제 이후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 항생테크 ETF에 각각 50%씩 투자해서 중국 본토와 홍콩으로 분산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1,000만 원을 보다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두 번째 방법은 처음서부터 주식과 안전한 예금의 비중을 절반으로 한번 설정을 해 두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만. 500만 원은 뭐 중국의 장기 성장주에 투자하고 500만 원은 안전한 예금에 넣는 거지. 주식과 예금의 5대5로 나는 비중을 설정을 했어. 네. 그리고 나서 나는 주식이 비쌀 때 팔고 싶고 쌀 때 사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6개월 혹은 1년마다 나는 내 자산의 비중을 점검을 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 500만 원, 500만 원 5대5로 투자를 시작을 했어. 근데 6개월 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야. 그래서 내 자산의 비율이 주식 5, 예금 5가 아니라 주식 8, 예금 2가 됐어. 그러면 난 어떻게 할까? 주식에 있는 팔 비중을 다시 예금으로 조금씩 돌려놓고. 맞아. 네. 투자에 자질이 있는 것 같아. 정기적으로 6개월 혹은 1년, 뭐 그 시기는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6개월 후에 나는 내 자산의 비중을 봤더니 8대 2로 됐다. 그러면 나는 주식의 산만큼을 차익을 실현해서 안전한 예금에 넣어놔. 그러면 나는 주가가 올랐을 때, 비쌀 때 판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6개월 이후에 이번에는 주가가 너무 떨어졌어. 그래서 주식과 예금의 비율이 이번에는 5대5가 아니라 2대8이 된 거야. 그러면 희정 기자는 또 어떻게 한다? 예금에 있는 거를 주식으로. 예금의 팔에서 산만큼을 빼서 네. 주식이 낮아졌을 때 사는 거지. 그러면 나는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산 비중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투자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 안전한 예금과 중국의 ETF에 절반씩 투자해서 리밸런싱을 해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지. 장기적으로 중국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과창판 스타 50 지수의 50%를,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해서 가격 매력도가 생긴 항생테크 ETF의 50% 투자를 추천해. 아, 진짜 중국 투자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투자 얘기도 이렇게 들으니까 또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저 진짜 몰입해서 봤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딱 1,000만 원이 있다면 그걸 다 중국에 투자하지는 않겠지만요. 금융자산의 10% 정도는 중국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위험 분산 차원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올해 중국 투자 환경 날씨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저와 중국 투자 기상도 함께 만나보시죠. 작년 중국 투자 시장의 날씨는 흐림이었습니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에 미국과의 분쟁 수위는 높아졌고요. 거기에 헝다 사태를 거치면서 신용 위험까지 확산됐습니다. 지난해 중국 GDP 성장률은 8.1%였지만 코로나 국면 속에서
2020에서 2021년 2년간 평균 성장률을 보면 5.1%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5% 선도 깨질 걸로 보입니다. 중국 국무원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2022년 경제 성장률을 5.3%로 잡았는데요. 하지만 바오우가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다만 투자 시기는 작년처럼 흐리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경기 흐름은 전약 후강의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움직임이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최근까지도 금리를 낮추면서 실물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올해 가을 당 총서기를 3연임할 예정이어서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하려 정부가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올해가 중국의 투자 비중을 늘릴 기회라는 시각들도 나옵니다. 다만 투자 관점에서는 중국 전체가 아니라 업종의 차별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업종을 고르는 세 가지 핵심 열쇠말, 내수 확대, 기술 자립, 녹색 성장입니다. 이를 종합해서 업종을 추려보면 재생에너지, 수소, 2차 전지 중심의 모빌리티, 반도체, 신인프라, 농업, 신소비, 방산 이렇게 8개 분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게 바로 중국 시장인데요. 그래서 ETF나 ETN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합니다. 중국판 나스닥 커창반에 유동성 좋은 종목 50개를 추린 스타 50 지수 관련 상품이 대표적인데요. 홍콩, 상하이, 선전 등 시장별로 또 중국의 주력 육성 산업 업종별로 종목을 모은 여러 상품이 많으니까요. 중국을 대비하고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투자 기상도였습니다. 네, 2022년 차이나워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비즈니스워치의 차이나워치가 벌써 9년째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다채로운 영상 그리고 구성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국이라는 우리 경제의 큰 변수를 함께 지켜보자라는 게 저희 차이나워치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호감보다 좀 반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중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될지 함께 이렇게 고민해보는 기회로 삼아봤습니다. 네, 저희 비즈니스워치는 색다른 시각과 남다른 깊이로 여러분들의 경제활동 성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항상 눈 크게 뜨고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다! 비즈니스워치.